지도를 자세히 보면 지구상의 권력 균형이 종종 밀리미터 단위의 해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해협, 운하, 해안선의 좁은 통로는 지도에서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귀중합니다. 발트해의 남동쪽 해안에는 비슷한 통로인 발티스크 해협이 있습니다. 이 해협은 비스툴라 서코를 개방된 바다와 연결하며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영토를 통과합니다. 이 통로는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사용한 지리적 지렛대였으며 이 지렛대의 가장 오랜 희생자 중 하나는 나토 회원국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이며 대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인 폴란드였습니다. 30년 동안 폴란드는 자국 항구에 접근하기 위해 러시아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선박을 막고 통행을 금지하며 수십 년 동안 한 도시의 경제를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러시아를 우회하기 위해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들여 자국 영토에서 발트해로 이어지는 운하를 개통했습니다. 구입한 것은 수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얻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지리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북동쪽에는 석호, 해협, 러시아 영토가 있으며 이 세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30년간의 의존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스툴라 서코는 폴란드 북동부 해안을 따라 약 90km에 걸쳐 있으며 비스툴라 스핏이라고 불리는 좁은 모래지대로 발트해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코의 유일한 자연 출구는 북동쪽 끝에 있는 발티스크 해협이었으며 그 해협은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는 엘블롱 항구에서 출발하여 열린 바다로 나가려는 모든 폴란드 선박이 러시아 영해를 통과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소련 시대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칼리닝그라드가 별도의 러시아 영토가 되면서 이 지리적 세부 사항이 정치적 족쇄로 변했습니다. 두 나라는 통과 권리를 공식화하기 위해 수년간 협상했지만 영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가 얻을 수 있었던 합의는 불안정했습니다. 각 선박 통과에 대해 러시아 당국에 14일 전에 통보해야 했고 언제든지 승인 거부가 가능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의 외국 선박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협 통과에 대한 완전한 금지가 부과되었습니다. 4년 동안 엘블롱 항구로의 해상 접근은 사실상 제로가 되었습니다. 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통행료와 관료적 지원이 계속해서 부드러운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결과가 누적되었습니다. 엘블롱은 1237년에 설립된 도시로 한자 동맹 시대부터 유럽의 주요 무역항 중 하나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리적 압박 아래 화물 교통량은 2014년 35만 8천 톤에서 2021년 약 12만 5천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7세기의 무역 전통을 가진 항구 도시는 해협 뒤에 숨겨진 지리적 거부권에 의해 세대를 거쳐 억압되었습니다. 폴란드의 대답은 그 해협을 우회하여 자국 영토에서 발트해로 가는 자체 관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비스툴라 스핏을 가로지르는 운하는 2019년에 착공되어 3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전체 길이는 단지 1.3km에 불과하지만 이 1.3km는 폴란드의 30년 의존을 끊었습니다. 운하는 깊이가 약 5m이며 최대 100m 길이의 선박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12척의 중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으며 대형 화물선이나 군함에는 너무 얕지만 엘블롱이 필요로 하는 상업 및 관광 교통에는 충분합니다. 이 깊이 제한은 나중에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나토 호위함이 이 운하를 통과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하의 작동 방식은 그 크기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위에 있는 두 개의 회전 다리는 선박이 접근할 때 90도 회전하여 통과를 허용하므로 도로 교통도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학적 성과는 수문 시스템입니다. 그 챔버는 길이 270m, 너비 25m, 깊이 약 6.5m입니다. 통행을 제어하는 4개의 강철문이 있으며 각각의 무게는 약 160톤입니다. 이 모든 비용은 약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1.3km에 4억 5천만 달러, 킬로미터당 3억 4천만 달러 이상으로 현대 유럽 역사상 가장 비싼 운하 건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구매한 것은 공학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프라로 나타난 주권이었습니다.
이 주권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협의 반대편, 폴란드가 30년 동안 접근 허가를 요청해야 했던 영토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완전히 단절된 영토로 남쪽으로는 폴란드, 북쪽으로는 리투아니아에 끼어 있으며 모든 면이 나토와 유럽연합 영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러시아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이 지역을 유지했습니다. 발트 함대 본부가 여기에 있으며 러시아는 그 본부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S-400 방공 시스템, 그리고 대함 시스템으로 유럽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약 230km 동쪽에는 나토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수발키 갭이 있습니다. 이 간격은 가장 좁은 지점에서 약 65km에 불과하며 발트 국가들과의 유일한 육로 연결입니다. 회랑의 서쪽에는 칼리닝그라드가 있고 동쪽에는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회랑을 양쪽에서 압박하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나토의 나머지 지역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육로로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를 단순히 전통적인 군사 압박에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에 발트해 해저 케이블이 절단되었고 이 지역에서는 GPS 신호가 체계적으로 방해받고 있으며 그림자 함대 유조선이 정보 요원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해군 기지를 넘어섰습니다.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모든 압박 작전의 중심입니다. 비스툴라 운하는 이 그림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운하의 깊이 5m는 군함이 지나가기에는 너무 얕습니다. 어떤 나토 호위함도 통과할 수 없으며 러시아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 상황에서 폴란드는 이제 칼리닝그라드 해역에 들어가지 않고도 자국의 석호에서 순찰 및 물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운하의 군사적 가치는 대형 군함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지리적 독점을 깨는 데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리적 독점이 깨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운하를 막기 위해 3가지 전선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환경 논쟁으로 직접적으로 유럽연합 기관을 겨냥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는 운하가 지역종을 멸종시킬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수십 년 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비스툴라스피세의 러시아 구역에 국립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EU 차원의 환경 검토를 촉발하여 관료적 절차를 통해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굴된 재료로 만들어진 인공섬이 해안새들의 둥지터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서식지를 만들었다. 두 번째 전선은 경제적 논쟁이었고 폴란드 여론을 겨냥했다. 폴란드 대학의 연구는 상업적 수익을 회수하는 데 650년이 걸릴 것이라고 계산했다. 러시아 논평가들은 이 수치를 퍼뜨려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상업적 수치만을 보면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주요 항구들은 이미 그단스크, 그디니아, 슈체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운하는 대형 화물선이 지나가기에는 너무 얕았습니다. 세 번째 전선은 군사적 논쟁으로 국제 여론을 겨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운하가 나토 군함에게 석호로의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수심 차트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운하의 깊이가 5m에 불과해 나토 호위함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우려는 실제가 아니라 연극이었습니다. 폴란드는 3가지 주장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운하를 민간 인프라로 분류하고 조용히 유럽연합의 환경 검토 과정을 완료했으며 러시아의 군사적 틀과의 공개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논쟁하지 않고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설한 시점은 무엇을 건설했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운하 아이디어는 수십 년 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정치적 추진력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생겨났습니다. 동유럽의 위협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해안선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은 더 이상 이론적인 위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보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디어를 주장해 온 법과 정의당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의장은 마침내 필요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건설은 2019년에 시작되었고 3년 후에 운하가 완공되었습니다. 폴란드는 개통 날짜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17일 러시아를 해안선에서 영구적으로 단절시키는 수로가 개통된 날은 폴란드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날 중 하나의 기념일이었습니다. 1939년 9월 17일 나치 독일이 서쪽에서 진격하는 동안 소련의 붉은 군대가 폴란드의 동부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는 50년간의 점령으로 이어진 협력된 이중 배신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그 침공의 기념일에 맞춰 러시아에 대한 지리적 의존을 끊는 운하를 개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이 운하가 의존의 마지막 상징적 유대를 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배인 가르니아의 작업 보트 조디악 II가 운하를 통과했을 때 엘블롱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의 허가 없이 발트해로 열렸습니다. 다음 날 95척의 배가 횡단했습니다. 시기에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개통 7개월 전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운하 건설은 대부분의 유럽 수도들이 러시아의 대규모 지상 전쟁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그 시점에 건설을 시작했고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2022년 9월까지 지출된 모든 즈워티의 전략적 논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운하가 2022년에 개통되었지만 완전히 기능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운하 자체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문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방파제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호 쪽에서는 엘블롱강의 마지막 900m 구간이 상업용 선박이 다니기에는 충분히 깊지 않았습니다. 운하는 열려 있었지만 항구는 여전히 완전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2026년에 그 마지막 부분도 완성되고 있습니다. 준설 작업은 올해 2분기에 마무리되고 상업용 선박은 처음으로 엘블롱 항구에 직접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광시설이 확장되었습니다. 물류 회사들은 항구를 사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항구 지역이 점차 비어가는 것을 지켜본 주민들에게 변화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엘블롱은 이제 러시아의 허가 없이 발트해로 열립니다. 엘블롱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강력하지만 폴란드만이 이 공식을 깨는 유일한 나라는 아닙니다. 러시아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동일한 전략을 적용해왔습니다. 병목 지점이나 통로를 통제하고 상대방의 의존성을 만들어내며 그 의존성을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폴란드에서는 해협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천연가스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해상 통로였습니다. 몰도바에서는 교통 회랑이었습니다. 그 공식은 어디서나 같았고 이제는 어디서나 깨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 공식의 대가를 2022년에 배웠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은 수년간 베를린에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모스크바에 거부권을 주었습니다. 러시아가 밸브를 잠갔을 때 독일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베를린의 대응은 의존성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이 기록적인 속도로 건설되었고 러시아의 에너지 지렛대는 한겨울 만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가스로 독일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독일은 그 통제를 구조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케르치 해협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아조프의 접근을 통제하며 마리우폴과 베르디안스크 항구를 수년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드론은 흑해 함대를 세바스토폴에서 철수하게 했고 케르치 해협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통제 수단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 년간의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저지하려던 확장을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몰도바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한 러시아의 운송 의존을 피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와 무역 경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의 공통된 요소는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2022년 이후에 가속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을 깨웠고 모든 국가는 자신의 지리적 의존성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폴란드는 콘크리트와 철강으로, 독일은 LNG 터미널로,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으로,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대응했습니다. 도구는 달랐지만 교훈은 같았습니다. 러시아의 지리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공식은 깨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운하는 열렸지만 칼리닝라드는 여전히 해협 반대편에 이스칸데르 미사일, S-400 배터리, 발트 함대와 함께 서 있습니다. 수발키 갭은 운하가 열렸다고 해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65km의 회랑은 여전히 나토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며 2026년 전쟁 게임 시뮬레이션은 동맹이 이 회랑을 방어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파괴, GPS 교란, 그리고 그림자 함대 작전이 발트해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지렛대는 약해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다른 지렛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하 자체를 보면 상업적 사례는 여전히 약합니다. 650년의 투자 회수 계산은 실제이며 이 수치를 무시하는 것은 분석적 오류가 될 것입니다. 폴란드의 주요 상업 항구들은 그단스크, 그디니아, 슈체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엘블롱은 이 항구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투자로 평가할 때 이 운하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지출은 항상 상업적 수익 외의 목적을 수행해 왔습니다. 농촌 철도 노선은 지역 사회를 연결하기 위해 손실을 보며 운영됩니다. 군사 시설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수십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 계산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문턱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엘블롱으로의 유일한 출구가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을 경우 그 비용은 얼마일까요? 폴란드는 질문을 하기 전에 답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30년 동안 지리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병목 지점을 통제하고 의존성을 만들고 이웃 국가들의 접근을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폴란드는 콘크리트와 강철로 그 무기를 무력화했고 1.3km의 운하가 30년의 외교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러시아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이상 해협 뒤에 있지 않고 폴란드의 영토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은 항상 시청자들의 분석적 관점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새로운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일상적인 휴식 시간 동안 팟캐스트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PPR 글로벌의 심층 보고서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스포티파이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저희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